오늘 주제는 이제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의 이제 인재상이 어떻게 변하고 일자리가 어떻게 바뀔 건지를 제가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쪽 업계에 일하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죄송한데 혹시 제 마스크 좀 벗어도 되나요? 네. 마스크를 벗은 이유는 이제 상대방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는 것도 맞지만 입모양을 보고 이해하시는 것도 맞기 때문에 제가 벗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돼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거예요. 인재상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농경사회에서는 한 200년 전, 300년 전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이 세고 지구력이 있고 그런 힘든 일을 지치지 않고 오래 하는 그런 사람이 대접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약 200년 전에 기계 장치가 산업 현장에 들어오면서 그런 힘쓰는 일들은 기계가 대신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냥 힘만 센 사람들은 좀 덜 중요해지고 뭔가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중요해지는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대접을 받았냐면 소위 똑똑한 사람들, 잘 외우는 사람들, 그래서 TV에 나오는 어려운 퀴즈 문제를 막 바로바로 풀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IQ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중요했다면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런 능력을 좀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재상이 어떻게 변하고 앞으로 일자리가 어떻게 바뀔 건지 이제 천천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아까 관장님이 소개를 잘 해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도 제가 개발을 하니까 그렇게 치면 한 40년, 35년 뭐 그 정도 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변화는 한 복판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 IT 분야가 어떻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해왔고 앞으로 변할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2002년에 벤처 창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2002년에 회사를 만들어서 4년 정도 경영을 했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 회사를 망했고 그 뒤로 이제 LS전선, 예전에 LG전선입니다. LS전선이나 삼성물산 같은 데서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더 하면서 준비한 끝에 7년 전에 이제 초록소프트라고 하는 인공지능 전문 회사를 만들어서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직원 수는 15명 정도 되고요.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이유가 또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과학동화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선생님? 네. 아, 그런가요? 아, 예. 그 잡지를 우연히 봤는데 과학동화라는 잡지 안에 핵융합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아서 이것이 인류의 미래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훌륭한 핵융합 과학자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에 가서 핵융합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까지 핵융합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컴퓨터에는 어려서부터 익숙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핵융합 장치를 제어하는 그런 연구를 좀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잡지의 기사를 보고 제 진로를 그렇게 선택한 적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참고가 될 수 있겠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 인공지능 책 중에서 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은 이제 좀 성인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중고등학생들이 읽기에는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제가 쉽게 쓴다고 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책을 읽고 당장에 뭘 해볼 수가 없는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출판사랑 상의해서 그 앞에 책의 내용을 좀 수정하고 뺄 건 빼고 좀 필요한 내용을 더 넣고 이렇게 해서
이 책은 다음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고요. 책 장사하러 온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스포츠에 원체 관심이 많기도 하고 제가 만든 회사가 스포츠 분야 인공지능을 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책도 만들었는데 뭐 이 책은 뭐 흥행에는 좀 망했습니다. 잘 안 팔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목차가 이 순서예요. 이게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인공지능 얘기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빅데이터 얘기하니까 속았다 싶으실 텐데,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은 세트 메뉴예요. 세트 메뉴. 햄버거랑 콜라 같은 거예요. 콜라 없는 햄버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뭐가 잘못된 거죠. 빅데이터랑 인공지능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얘기를 필히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얘기를 하고, 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요. 인공지능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한 다음에 밑에 쭉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뭐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퀴즈를 좀 내서 여기에서 준비해 주신 이 경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는 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빅데이터란 말을 못 들어보신 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으신 분, 학교 공부를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빅데이터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예. 손 드셨으면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왜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빅데이터가. 그리고 어렴풋하게 빅데이터가 뭔지도 알 것 같을 거예요. 근데 빅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이 기술을 먹고 살고 있는 입장에서 좀 실질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지금부터 드리려는 말씀은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 분야의 석학들이 하는 얘기, 이 분야의 석학들의 정의를 좀 현실적으로 제가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제 자의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자, 이 그림을 먼저 보세요. 이게 이게 답이 나와버렸네. 자, 이 그림은 그 1659년에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분이 그리신 시녀들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또 속았다 싶고, 이게 인공지능 얘기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미술 얘기를 하니까 이 아저씨 도입부가 왜 이러나 싶을 텐데, 이 그림이 그 예전에 대한항공 TV CF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 구도가 되게 잘 표현됐다고 합니다. 저는 미술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후도 미술 화가들이 벨라스케스를 존경하는 취지에서 이거의 어떤 오마주 패러디 그림을 많이 그렸대요. 이게 그렇게 유명한 그림인데, 실제 이 시녀들이라는 그림은 지금 보시는 것보다 좀 어둡습니다. 제가 일부러 명도를 50% 정도 높인 거예요. 실제는 이렇게 밝지 않고 좀 어둡습니다.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를. 자, 근데 어떤 퀴즈냐면은 여러분들의 관찰력을 테스트하는 퀴즈예요. 얼마나 이렇게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수로 물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수.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이 모두 몇 명 있을까요? 지금 제 교재 보지 마시고. 아까 봤었죠? 그냥 감으로. 지금 손 한번 들어주세요. 11명. 11명.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한번. 저희 하나 가져왔어요. 네, 하나. 11명이라고 얘기하셨으면 99점이에요. 충분히 정답인데, 좀 더 정확한 정답이 있습니다. 한 분 더 보실게요. 손 들고. 틀려주세요. 두 분 다. 여기 노란 옷 입으신. 9명. 아, 그쵸. 11명이 아주 정답이 아니면 미거나 미친데 아주 현명하십니다. 진짜 똑똑하신 분들. 두 분 다 이거 하나씩 드리고요. 자, 13명이라고 말씀하신 분한테 정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9명 일단 맞아요.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명 맞죠?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요 뒤에 거울에 2명이 보이죠. 벨라스케스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맞은편에 있는데 거울에 비친 거예요. 이 사람까지 세면 13명. 이분은 정말 눈썰미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개가 한 마리 있죠. 여기 그림이 잘렸는데, 이제 어른들 중에 술 먹으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네, 그렇게 치면 14명인데, 하여튼,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낼게요. 이건 아까 거보다 좀 더 어려워요. 자, 이 그림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하여튼 개수를 세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이거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림 안에 하가가 있었어요. 하가. 그 벨라스케스 본인이 있지. 그 하가가 그리려고 하는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손 들어주세요. 손. 그러니까 아까 그림의 상황이 좀 기억나시죠? 벨라스케스가 뭐 캔버스 앞에 서 있었잖아. 그쵸? 그 사람이 11명, 13명을 다 그리지는 못하죠. 그 사람이 그리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네, 저 뒤에. 한 명 좋습니다. 한 분만 더 받을게요. 좋습니다. 4명? 또 뒤에 한 분 계셨는데? 1명, 6명, 4명, 3명. 아, 좋습니다. 좀 바쁘시게 제사지만 다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벨라스케스가 이러고 있죠? 이 사람의 시야를 보면 이 앞에 있는 이 어린 소녀 한 명을 그린다는 말도 틀린 게 아니고 이 2명까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람의 시야가 전방 뭐 한 160도 이렇게 되나? 이 정도 되니까 여기까지 5명도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벨라스케스의 눈빛을 잘 보면 일하기 싫다, 집에 빨리 가고 싶다, 퇴근하고 싶다라는 표정이죠. 영명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 다 맞는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세 번째 문제를 드리려고 이런 문제를 드린 거예요. 이 세 번째 문제에 빅데이터의 시사점이 있어서 그런데 이 문제는 맞춘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맞추신 분은 집에 가셔도 돼요. 빅데이터가 필요 없어. 그분은 본인이 빅데이터야. 본인이 인간 빅데이터야. 자, 이거는 정말 맞추기 어려워요. 이 그림 이제 외우실 것 같죠? 이거 집중해서 보세요. 그림 안에 존재하는 액자가 모두 몇 점이었을까요? 손을 드신 분 계시네? 예. 8. 12점. 11, 그쪽. 예. 예? 10개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근데 아까 드렸던 분은 또 이제 또 다른 분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예, 이렇게 3분, 예. 지금 좀 죄송합니다. 예, 바쁘시네. 야, 거기 마지막 한 분 더 받을게요. 예. 8점. 이렇게 어떻게 맞추지? 깜짝 놀랐는데, 자, 맞아요. 보면 이 액자가 보이죠? 이게 크게 하나가 있고 2개가 있고 2점 있죠? 오른쪽에 이거 다 액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7, 8. 그러면 오른쪽 벽만 보면 8개고 앞에 보면은 10개. 그리고 요 벨라스케스 뒤쪽이 액자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데 10개 전으로 얘기하셨으면 보통 맞아요. 깜짝 놀랐는데 보통 못 맞추는데.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보통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액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벨라스케스 그림에 사람이 많은 건 내가 알겠는데 그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죠. 그쵸? 제가 아까 강의실 미리 들어와서 오늘 몇 분 정도 앉아있는데 그거부터 셌어요. 왜냐하면 100명이냐 200명이냐 10명에 따라서 제가 내용을 좀 달리 해야 되니까. 여기 계시는 분이 몇 분이고 여기서 남성분이 몇 분이고 여성분이 몇 분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저 뒤에 남아있는 의자가 몇 개고 뭐 예를 들어서 스피커가 몇 개고 그건 덜 중요하죠.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훈련을 받을 때 사람의 수를 세고 사람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여기서 누가 뭐 대장이고 누가 누구 뭐 어떤 역할이고 이런 거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벨라스케스 그림을 보면 그런 거부터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액자 개수는 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방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걸 하면 액자 개수를 거의 못 맞추고 액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내가 젊다 보니까 사회화가 덜 돼서 그러니까 좀 그런 편견을 덜 가져서 액자 수를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많이 해버리면은 사람 수가 중요하니까 액자를 그냥 지워버려요. 기억에서. 여러분들은 아직은 좀 순수하고 좀 그렇지가 않으니까 액자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는데 자 이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이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쓰는데 인간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왜 그러냐면 선행 연구를 보면 이 밑에 박사님 3분이 이제 이런 연구를 예전에 하셨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루 동안에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5가지 감각기관 지금 여러분들 제 얼굴 보고 계시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듣고 있죠?
그리고 뭐 좀 에어컨 틀어주셨으니까 시원하다는 느낌도 있고, 제 의자에 앉았으니까 이제 내가 어딘가 앉았다는 통각도 있고, 뭐 촉각도 있고, 막 이런 식의, 뭐 지금 뭐 사탕을 드시고 계시는 미각도 있을 거고, 이런 식의 5가지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아침부터 일을 끝내고 이제 들어가서 쉬시는, 공부를 끝내고 들어가서 쉬시는 그 하루 사이에 내가 막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약 14기가바이트나 되는 데이터를 받아들여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 시각 데이터가 여러분들 뇌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 얘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근데 이거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런 거예요, 보수적으로. 근데 이 14기가바이트나 되는 데이터 중에 4분의 3, 그러니까 10기가바이트가 시각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저께 아침부터 어저께 밤 그 하루 동안 내가 막 작정하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든지 그렇게 안 하셨어도 여러분들 뇌에 무려 10기가바이트나 되는 시각 데이터가 들어갔던 거야. 근데 그 10기가바이트나 되는 시각 데이터를 다 복원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걸 다 기억을 끄집어낼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미칩니다, 머리가. 그 중에 극소수만 기억에 남죠. 매일매일 들어오는 10기가바이트나 되는 시각 데이터 중에 아주 일부만 여러분들의 단기 기억으로 들어가고요. 그게 또 꿈을 통해서 기존결합과 결합되기도 하고 재해석되기도 하면서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위 이제 기억한다라는 건 장기 기억까지 가야 기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을 잘 주무셔야 암기 과목 이런 것들은 장기 기억까지 제대로 집어넣으려면 밤에 잘 주무셔야 돼, 실제로. 일단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들이는 10기가바이트 중에 단기 기억을 거쳐서 장기 기억까지 가는 거는 아마도 1메가바이트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거만 1메가바이트에 들어가느냐? 의미 있는 거,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것만 1메가바이트로 선별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를 갔는데 내 옛날 첫사랑을 거기서 만났어. 그러면 그 인상이 머릿속에 박히죠.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잖아. 안 잊혀지죠. 그렇죠? 그런 것들. 하지만 내가 별로 안 친한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정보가 오면은 그걸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걸 보시면 이 벨라스케스 그림 한 장에는 액자도 있고 거울도 있고 출입문도 있고 뭐 전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데, 인간한테는 중요한 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위주로만 기억에 남고 나머지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이 사진을 주면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를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컴퓨터는 쓸모 있어 보이든 쓸모 없어 보이든 다 받아들이고 다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한 페이지로 사실 오늘 할 얘기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고,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책이 두꺼워서 집에 가실 때 한 장만 뜯어가겠다 그러면 여기만 뜯어가시면 돼요. 요거를 뜯어가시면 되는데, 이걸로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빅데이터니 인공지능이 거의 다 설명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데이터가 100개가 발생하면 그 데이터 중에 10개의 인포메이션을 선별했어요. 근데 누가 선별하느냐? 우리가, 사람이. 선별의 기준은 뭐죠? 중요한지, 쓸모있는지, 의미 있는지 이런 거. 그러면 이게 선별된 한정된 인포메이션을 어딘가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인포메이션을 뭐 분석하기도 하고 분류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인 1980년대 전 세계적으로 3차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그 3차 산업혁명이 바로 정보화혁명이에요. 그 정보화혁명은 뭐냐면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잘 수집하고 잘 선별하고 인포메이션을 잘 저장한 다음에 인포메이션을 잘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술들을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부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쓰는 IT예요. IT란 말 하루에도 한 20분씩 쓰죠. 인포메이션을 잘 모아서 잘 저장해서 잘 활용하는 걸 도와주는 기술, 그게 바로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IT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체 데이터가 발생하면 그 중에 데이터가 100개면 그 중에 인포메이션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럼 나머지 90개의 데이터를 버리고
그러니까 벨라스케스 그림에서 액자 개수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10개 선별된 인포메이션. 아까 벨라스케스 그림에서 뭐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만 선별해서 잘 저장해서 분석하는 이런 걸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아니 이미 바뀌어 있냐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이에요. 데이터가 발생하면 그거를 굳이 인포메이션인 것과 인포메이션이 아닌 것을 나누지 않아요. 쓸모 있는 것과 쓸모없는 것을 굳이 나누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발생하는 전체 데이터를 전부 다 저장합니다. 전부 다. 쓸모없어 보여도. 근데 이 전체 데이터가 현실적으로 어디서 들어오냐면 크게 세 개예요. 인터넷. 인터넷에 데이터 많죠? 두 번째는 문서. 종이 문서, 전자 문서. 여러분들 뭐 교과서, 참고서 그런 것도 다 문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센서. 이거 다소 기술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 안에 우리가 온도 센서를 붙여놓으면은 여기에 온도 값을 계속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알게 모르게 수십 개의 센서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뭐 GPS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런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온 값을 굳이 인포메이션인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다 가지고 있다가 이 전체 데이터를 사람의 판단력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내는 거예요. 뭐 알파고 같은 바둑을 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고 이렇게 전체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걸 도와주는 기술을 우리가 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그림만 보면은 뭐 큰 차이가 없잖아. 직접. 왜냐면 3차 산업혁명은 인포메이션을 다루고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다루니까 아, 다루는 데이터의 크기와 범위가 더 넓구나. 그 차이만 당장에 보이실 텐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선별하고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간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일까요? 이거 퀴즈. 인간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일까요? 예. 80점 정도 됩니다.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빅데이터? 200점이네, 200점.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제 강의는 어디서 들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가 주인공이에요, 데이터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수집된 데이터를 선별하지 않죠, 인간이.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까 대답도 맞아요.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인공지능을 수단으로 씁니다. 그건 맞는데, 인공지능을 쓰는 의미는 뭐냐면, 전체 데이터에서 어떤 중요한 패턴이 나오고 중요한 메시지가 도출되도록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말도 써요. 좀 어렵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주도해서 어떤 결과를 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인포메이션을 선별하고 인간이 인포메이션을 분석하고 인간이 뭔가 주도적으로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잠깐 뒤로 빠지고 데이터가 진실을 말하고 어떤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도출하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보면 아니 뭐하러 이렇게 피곤하게 인포메이션만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싶으실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어려서 거기까지 생각 안 했을 텐데 뭐 중고등학교는 좀 그렇다 치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를 가신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는 대학교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여하우들이 있고 여학생들 입장에서 남하우들이 있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는 이성의 친구인 이제 그런 학생들이 한 100명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100명의 핸드폰 번호를 다 저장하지 않죠. 앞에 계신 분, 그쵸? 거기서 한 10명 정도만 저장하죠. 어떤 분 것만 저장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좀 친하거나, 뭐 자주 보게 되거나, 뭐 내가 관심이 있거나, 뭐 좀 취미가 맞거나, 그쵸? 그런 10명만 내가 그 친구의 연락처를 기억하든지 내 핸드폰에 저장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인포메이션이라는 뜻이에요. 나랑 같이 대학을 다니는 친구가 100명인데 그 중에 내가 10명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0명은 좀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좀 덜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보면은 이 10명이 아니라 나머지 90명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이 몇 명이에요, 누가 누굴 쳐다봐,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만 막 메모를 하거나 기억을 했는데, 액자가 있길래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액자가 10점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액자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된다든지, 그 액자에 대한 정보가 어떤 문제를 푼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만 문제를 풀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나 중요한 패턴이 이 안에 있었으면 다행인데, 여기가 아니고 이쪽에 있을 경우에 그런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3차 산업혁명.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기회들도 놓치지 않고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에 구글이 이제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바둑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세돌하고 바둑을 뒀는데, 그 결과는 익히 아실 테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들은 많았어요. 무척 많았는데, 예전에는 바둑의 정석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만 다룬 거예요. 바둑 프로그램들이. 이럴 땐 바둑을 이렇게 두고 저럴 땐 이렇게 두고 하는 그런 것만. 그런데 알파고는 이 바둑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포메이션만 본 게 아니고, 전혀 인포메이션이 아닌 그런 희한한 수라든지 희한한 경우의 수까지 다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이세돌이 이긴 겁니다. 요게 차이예요. 자, 그러면은 빅데이터 얘기 아직 안 했죠. 이제 할게요. 뭐냐면 빅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뭐냐면 이 전체 데이터가 빅데이터예요. 인포메이션으로 선별되지 않은 전체 데이터. 그러니까 사실상 올 데이터. 그게 빅데이터. 저 끝에 계시는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데이터 양이 많으면 빅데이터고 그렇지 않으면 빅데이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1000개인데 그 1000개를 인포메이션인 것과 아닌 것으로 선별하지 않고 1000개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걔는 빅데이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10억 개나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억 개의 인포메이션을 선별했다? 걔는 이제 더 이상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걔는 개수가 1억 개나 되는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인간에 의해서 선별된, 선택된, 중요해 보이는 데이터가 아닌, 아까 벨라스케스 그림의 액자 개수 같이 당장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데이터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빅데이터예요. 그리고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람의 판단력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얘기는 제가 또 할게요. 자, 이거예요. 빅데이터는 인간에 의해서 선별된 데이터가 아닌 모든 데이터를 의미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얘기를 할게요. 본격적으로. 제가 25분 정도 더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은 이 사다리의 양쪽 날개와 같이 서로 의존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사실 나이가 많은 개발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좀 안 좋은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인공지능이 막 되게 많은 기대감을 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 일도 없고, 이런 일들이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됐었어요. 인공지능 기술이 절대로 최신 기술이 아니고 세상에 나온 지 한 70년 정도 된 기술이에요. 70년 정도 된 기술이에요. 과거에 인공지능이 막 모든 문제를 풀 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이 한 3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엔지니어들이 많은데, 지금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과거에는 빅데이터라고 부를 만한 생태계나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 있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는. 근데 최근에 드디어 빅데이터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이 뭔가 역할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관계는 비유를 하자면, 빅데이터는 물이고 인공지능은 상어 같은 거예요. 상어를 사하라 사막에 던져놓으면 힘을 못 쓰겠죠. 뭐 물속에 집어넣어야 헤엄도 치고 뭐 물고기도 잡고 막 능력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지금 한강 크기의 빅데이터 생태계가 겨우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어에 비유되는 이제 인공지능이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 능력도 보여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 한강 크기의 빅데이터 생태계가 태평양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더 많은 일을 해낼 것이고, 이게 이제 뭐 은하수만큼 커지고 이러면은 점점 역할을 하겠죠. 과거에는 빅데이터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밥값을 못했다면,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빅데이터가 마치 자동차의 연료처럼 빅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이 힘을 발휘하는 거고, 반대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빅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도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써줘야지만 이 빅데이터가 의미가 있다, 이런 서로 관계다 정도 말씀드리고, 자, 이건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서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상당히 범위가 넓은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열광고 말고도 더 많은데, 수많은 어떤 학문 분야들이 통섭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에요. 그걸 보면 뭐 철학, 수학, 경제학, 신경과학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지능을 잘한다는 말은 없어요. 왜냐면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막 되게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기술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고 되게 범위가 넓은데, 하지만 기술적으로 굳이 나누자면 인공지능은 우리가 전문가 시스템과 머신러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현대 인공지능의 90% 정도를 성공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청용 500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문가 시스템이 한 축이고 머신러닝이 한 축이에요. 머신러닝이 우리나라 말로 기계학습이에요. 이제 머신러닝이 영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전문가 시스템과 머신러닝, 이 두 가지가 인공지능을 현재 견인하고 있는 양대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머신러닝 기법은 대략 한 100가지가 있어요. 100가지. 그냥 듣고 흘리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뭐 베이지 분류 모형, 막 이런 것들이 줄줄줄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에요. 딥러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딥러닝은 100개가 넘는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을 뭘 했다고 하면 전문가 시스템이거나 머신러닝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머신러닝으로 뭘 했다고 하면 그 기법이 100개나 되기 때문에 뭔지는 알 수가 없으나, 100개나 되는 머신러닝 기법 중에 딥러닝의 가장 성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결과를 냈다고 하면 딥러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전문가 시스템의 대표주자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IBM이라는 회사가 예전에 왓슨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 왓슨이 제퍼디 퀴즈쇼에 나가서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또는 한 20년 전에 이 왓슨이 체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당시 체스 세계 챔피언을 꺾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애들이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고, 그 딥러닝, 그러니까 전문가 시스템의 반대편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죠. 딥러닝의 대표 주자는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5년 전에 있었던 그 구글이 만든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 솔루션이 뭐 이세돌 커제를 압도적으로 이긴 그겁니다. 근데 이제 딥러닝이 원체 성능이 좋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딥러닝이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이 딥러닝 것처럼 막 이렇게 좀 혼동돼서 얘기되는데, 엄밀하게는 이런 포함관계다. 그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엄청 졸릴 시간인데, 왜냐하면 개념적인 얘기를 계속 하니까 뭐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요리를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뭐 하자는 건지 좀 실질적인 예를 드릴게요. 이제부터. 자, 빅데이터 인공지능 일단 잊어버리시고, 그렇죠? 요리를 생각해 봅시다. 요리를. 우리가 요리를 하려면은 대형 마트 같은 데 가서 요리재를 사오죠. 뭐 피망이고 뭐 파프리카 이런 거 사오죠. 브로콜리 이런 거 사오죠. 요리재를 사놓은 다음에 이 요리재를 어떻게 하죠? 손질하죠. 껍데기도 벗기고 먹기 좋게도 썰고 뭐 물에 헹구기도 하고 살짝 데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거 하죠. 그런 다음에 이거 뭡니까? 조리도구. 칼, 냄비, 버너 뭐 이런 거. 이런 조리도구를 이용해서 요리를 열심히 하시면 먹음직한 결과가 나오죠. 이게 요리의 과정이에요. 뭐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랑 백종원 씨가 똑같은 요리 재료를 가져와서 저와 백종원 씨가 똑같은 조리도구를 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백종원 씨가 만든 요리를 맛있는데 제가 한 요리는 먹기가 싫어지는, 이렇게 되듯이 빅데이터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리 재료가 바로 빅데이터예요.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전처리라는 걸 합니다. 이게 통계 분야에서 쓰는 표현인데 뭐 빠진 데이터를 채우고 값의 범위를 비슷하게 맞추고 막 이런 통계적인 처리를 하는 거, 그게 전처리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표현까지 쓰실 필요는 없고 일단 전처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리를 하기 위한 조리도구가 있었던 것처럼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케라스라든지 파이토치 같은 이런 툴이에요. 인공지능 개발 툴이고, 근데 이런 인공지능 개발 툴은 여러분들도 다룰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무료고 공개되어 있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만들어서 전 세계 무료로 배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이나 버너나 도마 같은 거를 직접 만들 필요 없이 뭐 그런 거를 빌려오거나 집에 있는 걸 쓰거나 사오면 되는 것처럼 이런 인공지능 개발 툴도 공개되어 있는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리사가 요리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듯이 저 같은 사람들이나 인공지능 전문 회사가 뭘 하냐면은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빅데이터를 전처리한 다음에 공개된 인공지능 개발 툴을 이용해서 뭘 하느냐,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결국 인공지능 모델이에요. 인공지능 모델. 우리가 요리의 결과물이 이렇게 접시에 담겨있는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인공지능 모델이 최종 결과물인데, 이 인공지능 모델이 하는 일은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딱 두 개예요.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무언가를 추천하거나 무언가를 예측하는 게 전부예요. 인공지능 모델이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가장 만족스러울지를 추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가장 어울릴지 추천할 수 있죠. 이런 게 추천이에요. 예측은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 시험에 합격 확률이 몇 %인지를 예측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코로나 의심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코로나의 확률이 몇 %인지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이 어떤 걸 잘 추천하거나 잘 예측했다면 그 인공지능 모델은 잘 만들어진 거고, 어떤 인공지능 모델의 추천을 엉망으로 하거나 예측이 계속 틀리면은 인공지능 모델을 잘못 만든 거죠. 똑같은 빅데이터와 똑같은 인공지능 개발 툴을 가지고도 실력 있는 인공지능 개발자나 회사는 그런 걸 잘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그런 걸 잘 못해내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하는 일인데, 자, 그럼 다시 빅데이터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것은 결국 어딘가부터 가져와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빅데이터를 어딘가에서부터 가져와서 수집하고 저장한 다음에 분석하고 활용하는,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빅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게 빅데이터 원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우리한테 오는 어떤 시작점을 말하는 건데, 아까 말씀 분명히 드렸죠. 인터넷, 문서, 센서, 이 세 개가 빅데이터의 소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빅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오고 어떻게 가져오고 어떻게 저장하는지는 기술적으로 춘추전국 시대가 끝났어요, 최근에. 그래서 어떤 기술을 쓰면 되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가 이 업계에서 거의 다 정리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제 5식국이 막 난리를 치다가 진시황이 통일해버린 것처럼 이건 교통 정리가 됐는데,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영원히 정답이 없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의 어떤 창의력이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부분을 제가 이 업계에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요. 가장 낮은 수준이 있고 그거보다 높은 수준이 있고 가장 높은 수준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누는데, 첫 번째 뭐냐면 빅데이터를 왕창 모은 다음에 이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워드 클라우드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예. 그러니까 워드 크라우드라는 게 뭐냐면 자주 나타나는 단어는 가운데 큰 글자로 표현하고 자주 안 나타나는 단어는 저 구석이 작은 글자로 표현해서 이 글자들만 가지고 약간 구름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그겁니다. 아니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지도를 펼쳐놓고 뭐 히트맵이라고 해서 좀 뭐 이렇게 지도 위에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 시각화인데 보통은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시각화를 해요. 열에 8, 9분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시각화를 합니다. 왜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질문 들을 수 있는 게 더 있는데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경우가 보통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뭐 전 정답이 아니어도 이걸 드리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정확하게 예.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도는 맞아요. 맞는데 산업적으로는 뭐냐면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쉽고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꽤 그럴듯해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 방법. 빅데이터를 보통 시각화하는 경우가. 근데 이 빅데이터가 한마디로 가성비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시간을 조금만 들이고 노력을 조금만 해도 뭔가 거창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빅데이터 시각화의 문제는 뭐냐면 빅데이터를 시각화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지 않아요. 이건 무슨 소리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이 벤투 감독이시잖아요. 그럼 벤투 감독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누군지를 뽑는 거죠. 근데 이제 벤투 감독 마음대로 뽑잖아요, 지금. 뭐 그건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뭐 다 합치면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칠게요. 그럼 그 한 명 한 명에 대한 빅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그 100명에 대한 빅데이터를 표현하는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이거를 벤투 감독한테 드려요. 그럼 벤투 감독이 그걸 보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무슨 말을 할 거냐면 한국 축구 선수들 다 열심히 하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그걸 딱 덮고 자기 뽑고 싶은 대로 뽑겠죠. 빅데이터를 시각화한 거를 벤투 감독이 봤다고 해서 이승우 선수를 뽑을 생각이 없는데 그걸 보고 생각을 바꿔서 이승우를 뽑아주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 시각화의 가장 큰 문제예요.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걸 비유를 하자면 비행기를 산속에 묻어놓고 카페 인테리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행기가 빅데이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쓰는 건 맞는데 되게 아깝게 쓰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의 레벨 1이고 레벨 2는 그거보다 좀 나은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벤투 감독한테 먼저 찾아가서 당신이 어떤 기준으로 선수들을 뽑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벤투 감독이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얘기하겠죠. 나는 수비 가담력이 뛰어나고 빌드업을 잘하고 이런 선수를 뽑는다 이게 주저주저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빅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벤투 감독한테 다시 줘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벤투 감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확률이 생기죠. 하지만 이 방법도 여전히 벤투 감독이 결국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게 레벨 2예요. 전문가가 어떤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가 도움을 주는 요게 두 번째 단계인데 이거는 비행기를 버스로 쓰는 거예요. 비행기에 사람을 태워서 여기서 여기까지 우웅 갔다가 내려주고 여기서 저기까지 우웅 갔다 내려주는데 비행기가 움직이고는 있는데 조금 아깝게 쓰는 거죠. 레벨 3가 돼야지만 빅데이터를 제대로 쓰는 거예요. 이 레벨 3는 뭐냐면 요 앞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이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독일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월드컵에는 당연히 나간다. 월드컵 조회선도 당연히 통과할 것이고 그러면 16강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월드컵 본선 토너먼트에서 브라질을 반드시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독일이. 그게 결승전이든 준결승전이든 독일을 꺾어야 우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어떻게 했냐면 4년 동안 인공지능 솔루션을 이용해서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선수들의 빅데이터를 다 수집했어요. 뭐 훈련 동영상, 경기 동영상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브라질을 잡으려면은 어떤 선수가 필요하고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전술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가 도출이 됐죠. 그래서 그 결과를 내부 감독이 전적으로 수용해서 4년을 준비했어요. 근데 실제로 준결승전인가 4강인가에서 독일이 브라질을 만났는데 그때
독일이 몇 대 몇으로 이겼냐면 7대 1로 이겼어요. 국가대표끼리의 경기에서 7대 1이라는 건 안 나와요. 우리가 스리랑카랑 할 때도 3대 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브라질이 완전히 분석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 인터넷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경기 끝나고 브라질 사람들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여러 명 막 진짜 죽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독일이 끝까지 몰아붙였으면 10대 0 이상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격을 후반전에 멈추고 뭐 한 골도 사실 먹어준 거 이런 건데, 그 경기 끝나고 인터뷰 내용에 뭐가 있냐면 독일 선수들이 우리도 놀랐다.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한 대로 패스를 했더니 그 자리에 브라질 수비수들이 없고, 우리가 연습한 대로 슈팅을 했더니 브라질 골키퍼가 반대쪽으로 점프를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죠? 내부 감독이 선수를 뽑고 내부 감독이 전술을 짜고 한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결과를 냈죠. 그리고 내부 감독은 그걸 활용한 거고. 이게 레벨 3. 빅데이터를 사람이 분석하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결과를 내고 그걸 사람이 직접 활용하는, 이 정도 돼야 비행기가 이륙해서 동서양, 대서양을 넘나드는 진정한 의미에서 빅데이터를 쓰는 건데, 레벨 3에 도달한 조직은 전 세계 1%가 안 돼요. 구글 정도, 페이스북, 아마존,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 정도 겨우 될까 말까? 99%는, 그러니까 제가 어깨에 돌아가는 걸 보면 90% 정도는 레벨 1에 머물러 있고 한 9% 정도가 레벨 2까지 가고 1%가 안 되는 조직이 레벨 3까지 가는데, 레벨 3까지 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질문입니다. 질문. 레벨 3까지 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 예? 활용을 안 하는. 정답이에요, 정답. 예. 이제부터는 하나씩 더 드릴게요. 하나 더 드리고. 이게 수량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죄송한데, 저 검은색 입으신 분도 아까 답변을 한 번 더 하셨거든요. 하나 더 드리죠. 그러면 저분 깨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 더 드리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질문하셨던 분도 하나 더 드릴게요. 자, 맞아요. 레벨 3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레벨 3가 안 되냐면 우리 인식에 거기까지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한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편견을 넘어선 구글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가 지금 이제 캐나다 이민 가서 딴 일 하고 있긴 한데, 서울의 어떤 외고에서 교사를 오래 했어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진학 상담을 한 20년 해보니까, 이 학생의 성향과 성적과 여러 가지를 보면, 어느 대학에 어디 정도를 보내면 합격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가 이제 경험치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엑셀 시트 이런 걸로 모델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다 수학 통계 모델 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고3 학생이 자기를 찾으러 오면 그 모델을 돌려서 쭉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해주면 결국은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과 이제 학부모들이 말하는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수학 모델로 권했을 때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 본인도 그렇고.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를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합격 확률도 높고, 그 대학에 가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공부하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곳을,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자신이나 학교 선생님이 아닌 인공지능이 추천해주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게 내키시는 분? 안 내키죠? 자,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게 더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대학교에 소속된 입학사정관이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원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생기부 내용을 막 면밀히 봐가지고 누굴 합격시키고 불합격시키고 그러죠. 저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 모델이 그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학교에서 인간 입학사정관이 아니고 인공지능 모델에 여러분들 입학사정 한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은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생각을 깰 수 있는 조직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구글이 알파고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프로젝트에 뒤에서 다시 얘기할 시간 될지 모르겠지만 알파고 핵심 엔지니어 100명이 달라붙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둑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었으면 중간에서 잘렸을 거예요. 야, 니네가 바둑을 못 두는데 이게 이세돌 이기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니네가 만든 인공지능 솔루션에 바둑을 어떻게 두는지 설명해봐. 설명이 안 되거든. 근데 구글의 조직 문화는 뭐냐면 이해가 안 되고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라는 조직 문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이세돌 이겼으면 되는 조직 문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결정하거나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여러분들 진로를 결정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학생들한테 좋다. 이 학생들이 대학을 더 재밌게 다니고 원하는 행복감을 갖고 막 이렇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면 인상적으로 그럼 인공지능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있고 그렇지 않은 조직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가면은 이런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데 당신 회사의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은 현재 사장이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사장이 누가 되는지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장을 잘못 뽑으면 회사가 없어질 테니까. 근데 다음 사장을 인공지능으로 뽑는 걸 할 수 있겠느냐? 대부분 회사들은 그건 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요한 의사결정 어떻게 하든 인공지능한테 맡기냐. 하지만 구글 같은 회사는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이 레벨 3에 도달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도 쭉 계속 그런 얘기 할 텐데 기술 자체는 갖다 쓰면 돼요. 인공지능 기술은 생각보다 많이 준비되어 있어. 근데 인공지능을 제대로 쓰냐 못 쓰냐라는 거는 지금 설명드린 이런 인식의 벽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공지능 기술은 충분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편견을 깨고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같은 기성세대보다는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2분 정도만 더 말씀드리고 약속대로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레벨 1, 이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인공지능의 양대축이 머신러닝과 전문가 시스템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자, 요건 좀 기술적인 얘기니까 다 넘어가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이런 거예요. 전문가 시스템은 뭐냐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논리 체계를 가져와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머신러닝은 뭐냐면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인공지능을 계속 무한반복시키면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말 잘하죠? 지금 잘하죠? 여러분들 한국어 학원 다닌 적 있어요? 근데 왜 잘해요? 한국말을? 네? 많이 쓰니까. 그쵸. 많이 쓰니까. 그쵸.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근데 영어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고 있는 게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자,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익히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죠. 오형식, 수동태, 능동태, 과거분사, 하여튼 그런 거 막 배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영어에 대한 지식이 빨리 올라와요. 하지만 거기서 더 안 올라오죠. 이게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근데 머신러닝은 뭐냐면 여러분들 조카들 한번 떠올려보면 주변에 있을 텐데 아주 어린 동생들이라든지 어려서부터 만화 영화에 나오는 거 막 옹알이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하는 거 무한반복하고 그럼 한 3살 이럴 때 보면 얘가 하고 있는 말이 우리나라 말인지 이슬람 말인지 좀 긴가민가 하고 이러다가 말 못하면 어떻게 하지 싶은데 한 4살 5살 말이 트이죠. 이게 머신러닝. 머신러닝은 쓸모 있는 거 쓸모없는 거 가리지 않고 계속 아까 말씀하신 거 정답인 거 계속 따라하고 해보고 연습하고 아닌 건 버리고 또 좋은 건 따라하고 이렇게 무한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잘하게 되는 이게 머신러닝. 자, 그래서 장단점이 뚜렷해요. 전문가 시스템에는 처음에는 되게 잘해요. 근데 더 늘지 않아. 이게 전문가 시스템이고 머신러닝은 처음에는 형편없어. 우리 애기들이 막 한국말 아예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어느 시점인데 능숙하게 하는 이거죠. 연애를
책으로 배우는 게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책에 연애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막 좋은 내용 많죠. 여러분들 주위에 연애를 책으로 배운 친구도 있어요. 그럼 연애를 정말 이상하게 합니다. 그게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근데 머신러닝은 뭐냐면 내가 방법도 흉내내보고 뭐 이렇게 했더니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싫어한다 그러면 좀 그렇게 안 하고 이걸 수십 년간 하면서 좀 세련되어져 가는 그게 머신러닝. 이 두 개의 차이가 그런 식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걸 좀 이따 드리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왜 머신러닝은 그렇고 전문가 시스템은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지식이라는 걸 여기 계신 선생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교육공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식은 형식지와 암묵지가 있죠. 형식지, 암묵지. 형식지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런 교재에 적혀 있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이 형식지예요. 근데 암묵지는 표현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지식이에요.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형식지를 배울 생각이었으면 시간 내서 여기 올 필요 없이 그냥 그걸 댁에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쓴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시간 내서 저랑 대면해서 암묵지를 지금 가져가시는 거예요. 암묵지를. 그런데 전문가 시스템은 전문가의 형식지만 가져와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전문가의 형식지만큼만 똑똑해져요. 근데 머신러닝은 전문가의 형식지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암묵지까지 그냥 다 끌어와서 빅데이터 형태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카들이 한국말을 그냥 다소 무식한 방법으로 막 해서 결국 말이 트이는 것처럼 그게 바로 머신러닝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예시만 드릴게요.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는데 벽돌 깨기 게임을 머신러닝을 훈련시키면은 처음에는 잘 못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얘가 능숙하게 잘하게 된다 그런 소리고 두 번째는 이 컴퓨터가 춤을 추는 것도 머신러닝을 학습시키면은 처음에는 잘 못하는데 점점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네를 타는 걸 예를 들자면 제가 딸만 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 첫째 딸이 지금 그네 타는 거 보면 막 9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한 바퀴 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러다 다칠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딸을 데리고 놀이터를 가서 그네를 타면 제가 뭐 물리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작용, 반작용이 어떻고 뭐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지만 가속도는 어디서 최대가 되고 그때 토크를 어디로 치고 어디로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네를 타요. 그러면 그네가 좀 타죠. 근데 제가 지금 40년째 그네 타는 실력이 그 자리에 있어요.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전문가 시스템. 근데 제 첫째 딸은 그네를 어떻게 타냐면 막 타요. 그냥 거꾸로도 타고 앞으로도 타고 뭐 옆에 있는 언니가 타는 거 흉내도 내고 막 뭐 저렇게 타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떨어지고 하더니만 지금은 90도까지 올라가요. 이게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 자, 요런 차이가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 인공지능이 영어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인데 인공지능 그러니까 뭔가 막 되게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럴 것 같잖아요. 느낌적으로.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한참 조일 때가 됐으니까 다시 또 퀴즈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판단의 차이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여기 이제 사람이 보이죠. 사람이. 보이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아까 벨라스케스보다 쉬워요. 이거 딱 봤을 때 요 가운데 좀 조그만 여성분이 먼저 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약간 남자 같긴 한데 하여튼 이게 팔꿈치고 뭐 머리카락이고 여기가 무릎이고 그런 분들은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자, 이걸 탁 봤을 때 요 가운데 여성분이 먼저 보이는 거 오른손 좋습니다. 근데 그걸 탁 봤을 때 아니다 나는 이 좀 얼굴이 큰 노인이 보인다. 여기가 눈 두 개고 여기가 코고 입술이고 턱수염이고 여기가 목이고 이렇게 머리카락이고 노인이 보인다 하시면 왼손. 그렇군요. 자,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가운데 여성분이 먼저 보이는 분은 감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감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노인 얼굴이 보이신 분이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 근데 감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판단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판단이 뭐 찍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회사 직원을 데리고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요. 그러면 제 마음대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물어보겠죠. 뭐 커피를 마실 거냐? 아니면 뭐 녹차를 마실 거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직원이 사장님 저는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궁금해서 너는 왜 커피를 마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친구가 저는 하루에 그 카페인 때문에 커피를 3잔까지만 마실 계획인데 이미 2잔을 마셨고 당신이 오늘 밤에 야근을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페인이 필요해서 커피를 마시겠다. 이렇게 재수없게 말하면 이 친구는 이성적인 사람. 자기가 왜 그렇게 결정하는지 설명할 수 있죠. 이게 이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는 뭐냐 그랬더니 녹차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너는 왜 녹차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저는 녹차가 마시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 친구는 감성적인 건데 감성적인 판단을 했다는 게 찍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까지 커피숍을 처음 온 게 아니죠. 수도 없이 많이 왔는데 커피를 마셨을 때보다 녹차를 마셨을 때 좋은 경험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 사장하고 커피숍에 와서 커피를 시켰더니 사장이 필 받아가지고 잔소리를 한 5시간 하더라. 그때 악몽이 있기 때문에 녹차를 시켜서 말을 빨리 끊어야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감성적인 판단이라는 거는 자신의 기억과 경험 내에서 최선을 도출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학교 다닐 때 보면 저 친구가 딱히 나한테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 피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반대로 저 친구는 내가 괜히 한 번 더 말도 걸고 싶고 또 친하게 지내고 싶고 이런 거. 이게 감성적인 판단이에요. 뭐냐면 앞에 말한 저런 친구 때문에 내가 살아오면서 피해를 많이 본 거야. 저런 성향의 친구랑 엮여서 내가 안 좋은 일이 많았던 거야. 거리를 두고 싶은 거고. 근데 저런 성향의 친구와 내가 좋은 일이 많았던 거야. 좋은 추억이 많았던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더 만나게 돼. 이게 감성적인 판단이에요. 감성적인 판단이에요. 이성적인 판단은 수학 문제 풀듯이 푸는 거고 감성적인 판단은 어떤 경험 내에서 최선을 도출하는 건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인공지능의 양대축이 전문가 시스템과 머신러닝이라는 거 했죠. 자 이제 질문이 나갑니다. 머신러닝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감성적 판단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자, 예? 이성적 판단.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아까 손 드셨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분이 정답입니다. 네, 두 분 다 드릴게요, 두 분 다. 틀리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먼저 손을 드신 용기를 제가 느껴요. 머신러닝의 양대축이 전문가 시스템과 머신러닝이라고 지금 수차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문가 시스템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감성적 판단은 놀랍게도 인간의 감성적 판단을 흉내내는 거예요. 인간의 감성적 판단. 현대 AI를 영어로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1980년대 90년대 초중반까지 인공지능을 견인했던 주도했던 기술은 전문가 시스템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때는 이 전문가 시스템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흉내냈기 때문에 전문가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해서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는 머신러닝이 전문가 시스템을 초월해서 지금 현대 인공지능은 대부분 전문가 시스템보다는 머신러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머신러닝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감성적 판단에 더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머신러닝의 결과는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다지 이성적이지 않아. 그래서 납득하기 어렵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조금 요 예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어디서 뭔가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들 어머니한테 여보 우리 집 전세자금 대출을 다 빼가지고 어떤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한숨을 깊게 내쉬면서 그거 뭐 하는 소리냐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래요. 둘이 싸우는 거야. 한 몇날 며칠을. 그럼 아버님이 칠판을 꺼내서 막 논리 정연하게 막 차트도 그리고 막 꽤 그럴듯하게 2시간 동안 막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해.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해.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나 그렇게 막무가내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번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당신이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서 내가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나도 그만두겠다. 그럼 어머니가 하여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엄마 말이 맞아요. 어떻게 된 거죠? 어머니는
이러다가 집안 말아먹은 사례를 수도 없이 많이 보신 거예요. 머신러닝. 수많은 케이스에서 확률적으로 최선을 도출해 보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도 보면 제 친구들도 남편 말대로 이성적으로 부동산 투자한 친구들 돈을 보통 못 벌고 아내 말대로 부동산 투자한 친구들이 돈을 벌어요. 하여튼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어머니의 방식을 머신러닝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어머니가 설명을 못 하잖아요, 지금. 왜 암호화폐 투자하지 말라고 불면 설명 못 하죠. 하지만 엄마 말이 맞죠. 이게 머신러닝의 장점이자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신러닝이 어떤 결과를 낼 때 자꾸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드는데 이해가 안 돼. 그냥 그런 사례가 많았던 거야. 확률적으로 그게 최선인 것 뿐이지 아버지처럼 막 논리적으로 막 그럴듯하게 해서 뭐 이러다 저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잘 수용하려면 그러니까 무조건 머신러닝을 믿자라는 게 아니라 얘가 머신러닝의 성능을 측정했을 때 얼마나 정확한지 이 머신러닝을 하는 과정이 얼마나 타당했는지를 평가해야지 이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그걸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특히 머신러닝 중에 하나인 딥러닝은 아예 대놓고 인간의 시냅스 연결 구조를 흉내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이성적이지 않아요. 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한 거를 결합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인공지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공지능 기술만 이용하면 막 되게 유망할 것 같고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온전히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만드는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 때문인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성적 판단을 흉내내다 보니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했었죠. 인간 대신에 인공지능이 여러분들 입학사정관 역할을 하겠다고 안 내키죠. 우리 회사의 다음 사장을 인공지능에 뽑겠다 안 내키죠. 여러분들의 진로를 인공지능에 추천해주겠다 안 내키죠. 인공지능 결과를 내는 과정이 이성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요한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잘 안 써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만 인공지능을 쓰고 어떤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인공지능을 쓰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인풋이 생각보다 많아요. 인력도 많이 투자돼야 되고 돈과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풋은 이렇게 높은데 인공지능을 중요한 의사결정에 쓰지 않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얻을 수 있는 아웃풋은 낮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은 쉽게 말해서 100억인데 나오는 돈은 1억인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으로 비즈니스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인공지능 시도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인풋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필요한 시간과 인력과 돈은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이제 저보다는 좀 이런 쪽에 생각이 튀어있는 다음 세대가 인공지능을 점점 중요한 의사결정에 써줄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얻을 수 있는 아웃풋은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시소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풋은 내려가고 아웃풋은 커짐으로써 인공지능이 다방면에서 정말 제대로 쓰이는 상황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될 거라는 거고. 자, 이제 우리 이제 주제에 가까이 점점 하게 되는데 이제 이쯤 되면은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개념적인 얘기나 이런 것도 쭉 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주제에 가까운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방학 때나 이럴 때 뭐 해외 여행 같은 거 부모님과 같이 갔다 오시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 한국에서도 다른 지역에 여행 갔다 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있었던 환경이 달리 보여요. 내가 외국에 한 6개월 있다가 돌아오면 한국 사회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에 며칠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달리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자꾸 논의하고 인공지능을 뭔가 해보고 이런 일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간이 해오던 일들이 좀 달리 보이는 부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우리 인간은 오류를 가지고 있죠. 실수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수명이 있죠.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 가지고 자꾸 뭘 해보니까 그게 오히려 인간의 장점이고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이라는 거를 저 같은 사람들이나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오류의 가치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오늘 막 설명한 거 가지고 물론 시험을 안 봅니다. 시험 안 보는데 시험을 만약 보게 되면 다 100점이 아니죠.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뭐 누구는 40점이고 누구는 뭐 80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대신에 인공지능 로봇가 앉아있으면 시험을 보면 다 100점일 거예요. 왜냐면 걔들은 실수를 안 하고 오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다르게 이해하고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다양한 가정과 시도를 갖게 되는 원동력이에요. 여기서 제 얘기를 듣고 돌아가셔서 다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들의 장점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자 학교로 돌아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 거하고 완전 다른 생각도 하고 제가 얘기한 걸 잘못 오해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류 문화가 발전할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얘기 하기 전에 우리가 과학적 발견 중에 우연히 발견된 게 정말 많아요. 그렇죠? 엑스레이도 그렇게 발견된 거죠. 화학 분야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중세시대 연금술이 결국은 금을 못 만들어냈거든요. 하지만 금을 만들려고 왜냐면 만들기만 하면 돈을 엄청 버니까 그 시도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많은 어떤 과학 발명 어떤 업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참고로 최근에 몇 년 전에 금을 만들어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입자 가속기를 이용해서 금을 만들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금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10억이 들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금이 뭐 한 500만 원어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경제성이 없어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들의 헛된 기대, 뭐 엉뚱한 시도가 오히려 많은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발명들도 엉뚱하게 실수로 만들어진 게 많고 여러분들이 즐기는 음식 문화의 대부분이 누군가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짜장면 같은 경우 자장면 같은 경우 만리장성을 만들던 그 시절에 진시황이 그 공사 현장을 보러 왔는데 요리사가 진시황이 하니까 잘하려고 긴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기름을 볶고 면을 볶고 마지막에 춘장을 넣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긴장해서 춘장을 기름하고 같이 볶아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면을 마지막에 넣은 거예요. 원래 계획이 그게 아니었는데 진시황이 먹고 보니까 이거 더 괜찮네? 그게 자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비빔밥도 누군가가 섞어버린 거예요. 실수로.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시도들이 인간이 다양한 관점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그 독일 통일의 어떤 그 단초가 된 게 그 동독의 그 대변인이 이런 말실수를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통일이 되는 게 아닌데 기자들이 여행 자유화가 언제 되냐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현황 파악이 잘 안 돼서 지금 당장 될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되는 줄 알고 베르린 장벽으로 달려 들어가지고 이제 통일이 된 거죠. 근데 이거 아니어도 통일이 결국 됐겠지만 한 몇 년을 앞당긴 게 맞고 프랑스 대혁명도 보면 이거 들어보셨을 텐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람들이 막 굶주리고 이러니까 먹을 빵이 없다고 하니까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세요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역사적 근거는 없어요. 실제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 와전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단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실수라든지 잘못 이해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일을 시키면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인간의 삶은 무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수명이 10억 년이면 오늘 이러고 있겠어요? 왜냐면 기회가 많잖아. 그러니까 뭐 한 10만 년 주무셔도 그 다음에 뭘 해도 되죠. 근데 우리가 막 200년, 300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뿐인 삶이기 때문에 자꾸 뭐라도 더 잘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자꾸 가치 판단하고 더 잘하려고 애쓰고 후회하고 우리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공감 능력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컴퓨터는 원칙적으로 수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컴퓨터는 어떤 배우자랑 결혼하는 게 최선인지 결정한다고 치면은 전 세계 인구가 한 120억 명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남자, 여자가 60억, 60억이면 나이를 고려했을 때 내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0억 명이다. 그럼 컴퓨터는 20억 번의 결혼을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그 중에서 최선이 저 뭐 벨기에에 있는 아무개다. 그럼 그 사람하고 하는 거죠. 우리는 결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두 번만 해도 정신 없거든요. 두 번만 해도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고 하고 후회하고. 근데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우리는 무한반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고 더 고민하고 더 잘하려고 애쓰고 더 의미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한한 삶을 사는 동안 무한한 가치를 남기기 위해서 뭔가도 만들고 뭔가도 남기려고 애쓰고 이것이 창조의 근본 어떤 모멘텀이랍니다. 우리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가요. 영화가 재밌어요. 근데 영화가 2000시간이에요. 볼 수 있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여기 어떤 분처럼 주무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2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갖고 집중해서 보는 거야. 내가 10,000원이나 냈는데 2시간밖에 안 돼. 벌써 1시간이 안 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제한되어 있고 별빛이 있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뭔가 창조적인 결과를 내야 되고 우리는 그런데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컴퓨터가 못 해내는 일이에요. 우리는 실수를 하고 오류가 있으니까 다양한 시도를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뭔가 고민을 하고 후회를 하고 더 잘하려고 애쓰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나쁜 짓 안 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명이 1000개면은 뭐 이번 생은 버렸으니까 그냥 버리고 다시 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하고 옳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되는데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니까. 이번에 내가 뭐 범죄에 대한 삶을 살아서 리셋하고 다시 살면 돼요. 우리 게임하듯이. 그것이 우리가 뭔가 가치라는 걸 만들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치 판단과 창조적인 일. 이 두 가지는 인공지능이 잘 못하고 인공지능이 하더라도 그 결과를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이런 일을 더 많이 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뭐냐? 가치 판단이 이런 거예요. 자, 마이클 샌델 군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쓰셨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다니고 있는 학교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자율감독 뭐 이런 걸 하는 학교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감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서들 해라 이렇게 되는데 막 친구들이 막 서로 컨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점수들이 막 엄청 올라갔어. 나만 안 했는데. 선생님한테 걸리질 않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우연찮게 걸려도 선생님이 그냥 야 너 다음에 그러지 마. 그러고 끝나.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한테 나도 컨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인공지능은 컨닝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컨닝을 하는 게 이득이잖아요. 걸리지도 않고 걸려봐야 별로 피해도 없고 안 걸리면 점수가 한 10점, 20점 오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컨닝 안 할 거죠. 왜냐하면 그거 옳지 않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필요한 일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이게 나한테 손해인 거 나도 뻔히 알지만 이게 옳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많은 선조들 덕에 우리 인류 문명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막 서로 죽이고 서로 때리지 않고 뭐 법으로 해결하고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뭐 불완전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가치 판단이 포함된 일이라면 인공지능한테 들고 가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조적인 일인데 지금 제 직원을 제가 이제 그 공부를 시키라고 헬스키를 보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틀 먼저 가서 지금 파리에 가 있어요. 오늘 파리에 가 있어서 제가 에펠탑 가서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여달라고 해서 좀 더 올 건데 프랑스 파리를 에펠탑이 없으면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처음에 에펠탑을 만들 때 모든 예술가들이 반대했어요. 이 예술의 도시에 무슨 철근 덩어리를 갖다 놓느냐. 근데 다 짓고 보니까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이런 게 창조예요. 뭐냐면 그 당시 파리 정경에 대한 사진을 수천 장 찍은 다음에 파리 정경과 비슷한 건축물을 올린다고 하면 이런 일은 인공지능이 잘하는데
그럼 문화나 건축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에펠탑을 만든 분 이름이 에펠이에요. 에펠은 창조적 파괴를 한 거죠. 여기가 뭐 조경이 잘 돼 있고 예술의 도시인 걸 알겠는데 약간 글로테스크하게 그런 철근에 그런 거 올린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짓고 보니까 더 멋진 이런 일들을 인공지능이 절대로 못해요. 우리가 한 100년 전에 미술이 인상주의의 대세였다면 모네 마네 막 다 인상주의 화가였는데 드랭이 야수파를 열고 피카소가 입체파를 열었는데 그런 기존 미술 사조의 사례를 가지고 비슷한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그런 천재들이 그냥 새로운 거를 이게 미술의 미래야 하고 만들어 버린 거죠. 이런 일들을 인공지능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가치 판단을 하거나 창조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쓰셔야 되고 그런 거를 잘하는 인재는 점점 필요하지만 인공지능이 잘하는 막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내는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도를 좀 낼게요. 제가 8분 안에 끝내고 질문을 받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 사람은 누구죠?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죠. 근데 오른쪽 사람은 칼을 잘 활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인공지능 기술을 만드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인공지능 기술을 잘 다뤄서 각각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사실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웹사이트 개발자도 필요하지만 그 웹사이트를 잘 운영해서 쇼핑몰을 잘 운영하는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고 SNS 자체를 만드는 개발자도 필요하지만 인플루언서들도 요즘에 잘 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 자꾸 많은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사람보다 오히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분야에서 뭔가를 더 해내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공급은 이미 너무 과잉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만 얘기하면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대학교 전공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권하지 않고 지금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거품의 최절정기예요. 지금 이제 거품이 터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커리어로 삼고 완전 뒷부분 치는 건데 그 얘기를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인공지능 저같이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 공급이 이미 너무 많은데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하는 수요자는 되게 부족해요 지금. 근데 사실 그쪽에 더 포커싱을 하는 걸 제가 더 권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인재가 되겠다고 하면 제가 말릴 수가 없으니 그런 경우에는 이걸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 뭐 그게 블록체인이든 뭐 메타버스든 VR, AR이든 그런 기술에 관심이 있고 그걸 가지고 진로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걸 고려하셔야 돼요. 대학교 3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어떤 기술을 볼 때는 무슨 계산을 해야 되냐면 내가 사회에 나가서 신입사원 때부터 막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30대 중반 정도는 돼야 내가 그 조직을 이끄는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교 3학년이라면은 10년, 12년 뒤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술이 중요한 기술일지를 생각하고 뛰어들어야 돼요. 지금은 인기가 있지만 10년, 12년 뒤에 아닐 수가 있다고. 근데 지금 이건 대학교 3학년 기준이고 고3이면 15년 뒤, 중3이면 18년 뒤, 초등학교 1학년이면 61년 뒤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꾸 뒷북을 많이 치는데 예를 들자면은 자 이런 겁니다. 이건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2021년 기준, 작년 기준으로 30대 중반 IT 개발자 연봉이 엄청 높습니다. 진짜 귀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97년에 IMF가 터지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벤처 거품이 98년, 99년, 2000, 2000년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2002년부터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개발자들이 대거 실직을 했고 2003년, 4년 요 무렵에 컴퓨터공학과 인기가 전산학과 인기가 완전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안 믿기겠지만 2006년부터 2011년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가 미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10년도 카이스트 전산학과가 이제 정원을 못 치렀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컴퓨터공학과 인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컴퓨터공학과랑 전기공학과를 같이 뽑았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전기과 갈래, 컴퓨터공학과 갈래 그러면 다
이제 반도체 회사 가려고 다 전기과 가려고 그러고 그런 시기가 2000년 중반인데 그때 소식과 컴퓨터과 간 애들이 지금 비싼 거예요. 자,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가 인기 있을 때 들어가면 뒷북을 치고 그 분야가 외면받을 때 간 사람들이 30대 중반일 때 시장에서 비싸고 이제 이런 뻔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말리고 그러는데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중반에 지금 딥러닝의 선행 기술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인공신경 회로망인데 얘가 기술적으로 한계에 봉착을 해서 그러니까 대략 20년 전이에요. 그때 인공지능을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이게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울며 겨자 먹기로 붙들고 늘어진 사람들이 핵물리학자예요. 그 당시 저 같은. 핵융합이라든지 입자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 아니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붙들고 늘어졌고 최근에는 그분이 보직을 바꿨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숍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담당 최고 임원이 핵융합 뉴클리어 엔지니어 그러니까 핵물리학자였어요. 핵물리학자. 컴퓨터과학 한 사람들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 덕분에 명맥이 유지되다가 대략 6, 7년 전에 이게 기술적인 난제가 극복되면서 지금 딥러닝 전성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이 잘 나갈 때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거 중요한 시간 좀 쓸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KBS, MBC, SBS와 같은 공중파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술은 거품의 최절정이에요. 그걸 하시면 안 돼요. 그거 TV 공중파 뉴스에서 나올 정도는 얘기는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어떤 드라마 소재로 언급되고 있다. 거품의 최절정입니다. 그게 진로가 되면은 완전 뒷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인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면 안 되고 그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이에요. 내 인공지능 먹고 사는데 이런 얘기가 좀 웃긴데. 자, 그러면은 제 이거예요. 일부러 현재 인기 있는 기술 분야를 피하고 반대로 인기 없는 분야를 일부러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질문만 해보세요.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S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게 본인이 진로가 될 수도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 기술이 앞으로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속 중요해진 기술이 맞느냐. 자,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이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1일 희비하지 않고 20년을 봤을 때 필요한 기술은 맞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인생 걸어도 틀리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두가 이 기술 분야를 외면해도 내 인생을 걸 수 있느냐.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 무시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했을 때도 이 두 가지의 예스라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진로 삼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지금 인기 있고 지금 그걸 하면 돈을 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이미 그런데 계시는 분 계실 때 좀 죄송한데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는 걸 저 권하지 않아요. 20년 전에 인터넷 어쩌고 고등학교도 엄청 많았는데 지금 다 이름 바꾼 거 아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고 인터넷이 당연한 게 됐잖아요. 그래서 20년 전에 어쩌고 저쩌고 인터넷 고등학교 이런 데가 이름 지금 다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무슨 학과들 다 없어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정말 여러분이 할 거면은 오히려 수학, 통계학, 컴퓨터과 이런 기초를 튼튼하는 거에 더 주력을 하시는 게 맞고 특히 지금 고등학생 정도 된다면 인공지능을 하는데 기반이 되는 수학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수학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는 쪽으로 좀 바뀌어버렸는데 정작 인공지능 하는 입장에서 이게 거꾸로 간다 싶은데 기본기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력이 된 다음에 인문학적 수행까지 공부를 하시면 더 좋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인재 쪽이 더 중요한데 이런 문제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고 맞은편에도 자율주행 센터가 오고 있는데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내 차랑 마주쳤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정을 내 차가 튼튼해서 나는 다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앙선을 넘어온 그 차랑 정면 충돌을 하면은 그 차의 운전자가 사망할 확률이 높죠. 근데 내가 급정거를 하거나 옆 차선으로 피하면 내 뒤를 쫓아오던 차나 내 옆에 있던 차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쭤볼게요. 중앙선을 넘어온 그 차가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정면 충돌을 해서 내 뒤나 옆에 따라오던 차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내 뒷차나 옆차가 죽지는 않고 그냥 병원에 한 달 누워있는 그 정도가 될 테니까 급정거를 하거나 옆차선으로 확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토론을 해도 만장일치가 안 나와요. 왜죠?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같이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도 만들 수 있고 저쪽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미리 받은 질문에 그 얘기가 있는데 문과적인 어떤 지식과 역량이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실제로 더 복잡해집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사망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고 현대자동차는 잘못 없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요. 도로에 그런 차들이 섞여 있어. 어떻게 돼? 그리고 사고가 나면 보험, 법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가치 판단의 영역들이 더 강조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망자를 줄여야 되는지 잘못 없는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게 중요한지 이런 문제들. 자율주행 자동차가 전방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뛰어들어요. 인간 운전자 같은 경우 고양이가 뛰어들면 어떻게 하죠?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죠. 고양이 다치는 거 우리 원하지 않으니까. 뒤따라던 차가 재수없게 우리랑 충돌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죠.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니까.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달라요.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1초는 10억 번 정도 판단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고양이를 피해서 옆차하고 충돌했다면 그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과거에는 그건 비난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그건 비난의 대상이고 가치 판단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보상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경 안 써도 그런 일들을 그거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할 것이며 법적 책임은 누구한테 갈 것이며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할 건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요. 그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우리가 문과적인 어떤 상상력과 역량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먼저 있고 그게 음악이든 뭐 체육이든 그 분야가 튼튼히 있고 그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이런 인재가 되시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일자리 얘기 좀 할게요. 인공지능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200년 전에 산업혁명의 기계가 도입되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많이 뺏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러다이스트 운동도 있고 그랬죠. 근데 지나고 보면 일자리가 더 많아졌죠. 왜냐하면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뺏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계 덕분에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일자리가 더 많아진 거예요. 자, 이러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산업현장에 들어오면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런 일들은 인공지능이 더 하지만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면서 인간의 일자리는 오히려 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급부상하는 일자리는 뭐냐면 자, 200년 전에는 단순히 힘쓰고 이제 그런 일들은 사람이 직접 했었는데 농경사일 때는 근데 이제 기계 장치가 산업 현장에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냥 단순히 힘쓰는 그런 일은 기계 장치한테 맡기지만 스포츠 여러분들 로봇가 손흥민 듯이 드리블하는 걸 보고 싶어요? 감동이 없잖아요. 그걸 사람이 직접 해줘야지만 팬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고 사람이 직접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서 해내는 거 우리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건 절대로 기계가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하는 그런 일은 로봇가 시속 170km짜리 강속구를 얼마든지 던질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줘야 되는 일이 남는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의대가 아직 인기가 많고 뭐 앞으로도 그럴 텐데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의사와 간호사 중에 중요성이 내려가는 쪽이 어딜까요? 한번 손 들고 맞춰요.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환자와 대면하면서 조금 더 마음과 심리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병명만 전달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주죠. 진짜 아주 훌륭한 답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의사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한데 또 우리가 고령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의사들 역할이 커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의사의 중요성은 지금보다 약간 내려갈 거예요. 약간. 왜 그러냐면 의사가 하는 일 중에 일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어요. 차트를 분석하거나 의료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환자와 어떤 이렇게 대화를 해서 어떤 진단을 하거나 이런 건 인공지능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간호사가 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막 조금만 더워도 막 몸이 컨디션이 짜증나고 그러는데 이 환자들이란 분들은 다 아픈 분들이잖아. 얼마나 막 짜증도 많고 힘들겠어. 근데 그분들하고 소통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이런 일들은 로봇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정확히 맞아요. 간호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적어요. 이런 식으로 양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자리는 살아남고 어떤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같은 일자리 내에서도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사를 예를 들자면은 대형 병원에 딸려있는 약사들이 이미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방전을 보고 처방전대로 약을 내주는 일은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동네 약사, 시골병원 약사는 인공지능이 대체가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되게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소통을 해야 돼. 내가 동네 김약국 약사인데 맨날 술 먹고 막 그런 김씨 아저씨가 또 왔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갤포스 같은 걸 줄 게 아니고 술 좀 그만 먹으라고 잔소리하고 돌려보내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 어디가 아파서 오셨는데 이분이 사는 형편이 어려운 걸 내가 알아.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한 8만 원짜리 약을 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는 형편이 어려운 거 아니까 약효가 그거보다 못하지만 비슷한 효능이 있는 한 10,000원짜리 약을 내가 이 사람의 자존심을 상처를 안 주는 한도 내서 이렇게 좀 권할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의 마음도 헤아린 거지만 우리 약국의 어떤 수익도 포기한 거니까 같이 판단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키오스크한테 그런 일 맡기면 무슨 사단이 나냐면은 딱 그 사람이 오면은 당신한테 8만 원짜리 약을 줘야 되지만 당신은 기초생활수급자고 8만 원을 낼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대신 10,000원짜리 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오겠죠. 그런 식으로 일하는 약사들은 기해지고 처방전만 보고 처방하는 약사들은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택시기사도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만 보고 쭉 가서 내려주고 계산하고 이런 식의 택시기사들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지만 뭐 승객과 대화를 하고 승객의 욕구를 맞게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해주고 이런 식의 택시기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뭐 이런 직업은 없어지고 이런 직업은 유망하다 이렇게 직업 단위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같은 직업 내에서도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가치 판단, 창조적인 대안 제시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치가 커지고 그 동일한 직업 내에서도 그런 일을 일절 안 하고 인공지능만 할 수 있는 일만 드립다는 사람들은 대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빨리 할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두 가지가 답인데 역사 발전의 주체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걸 무려 500년 전이지만 신대륙을 발견하고 한 200~300년 동안에는 유럽 사람들이 굳이 아메리카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 이후에 필요를 느껴서 그때부터 이주를 하게 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 기술은 70년 전에 나온 기술이에요. 근데 왜 요즘에 이렇게 말이 많냐면은 최근에 와서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거예요. 필요를 느낀 거고. 기술 자체가 대단히 발전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도 있고요. 이런 좋은 컴퓨터를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 말기에 가서 우리 선조들한테 갖다 주면은 그분들이 그 컴퓨터를 사서삼경을 외우는 데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걸 쓰는 사람들이 인식이 과거의 수준에 머무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이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은 청동기 사회와 철기 사회의 싸움에서 철기 사회가 이긴 거죠. 뭐 아리아 문명이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청동기 부대와 철기 부대가 싸움을 해서 철기 부대의 칼이 창이 더 뾰족해서 싸움에서 이겼다 이런 의미가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초기 철기는 되게 기술적으로 엉성하단 말이에요. 잘 부러지고. 그러니까 오랜 기간 기술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청동기 무기가 더 튼튼할 수 있어. 근데 왜 철기가 이겼느냐면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단은 청동기 사회야. 저 집단은 철기 사회야. 그 말의 뜻은 저 사회가 이 사회보다 더 발전한 사회다. 철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청동기와 다르게 철기는 여러 명의 협업이 필요해요. 철강석을 케어해야 되고 재련해야 되고 가마니 같은 데 녹여야 되고 그걸 만들어야 되고 운반해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청동기를 혼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지만 어떤 집단이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는 무기가 더 뾰족한 수준에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발전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인공지능을 더 잘 다룬다는 거는 인공지능 자체가 대단한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의미보다는 일본보다는 대한민국이 더 앞선 사회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자, 이겁니다. 암기력과 IQ 이런 거는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했어요. 근데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덜 중요해. 앞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EQ라고 하는 분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신은 물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캐치하는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일부 대체해줄 수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언짢으시구나 뭐 이렇게 상대방의 억양을 보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면접을 할 때 면접하러 온 사람들 얼굴과 억양과 동정을 보고 이 사람이 뻥을 치고 있구나 막 이렇게 가려내고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EQ 중에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은 인공지능이 대체 못하죠. 이런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능력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일 일요일이죠. 내일 하루 동안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한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주고 그 하루를 내가 온전히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똑같이 하루를 주고 똑같이 10,000원을 줬는데 이 친구를 세상에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끌어와서 슬픈 사람 있죠. 근데 이 사람은 해피한 사람 있으면 그런 능력은 인공지능이 대신 못해줍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SQ, NQ 이렇게 부르는데 사회성 지수,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과 잘 어울리는 능력, 네트워크 지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점점점 컴퓨터가 대체하고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뭐 암기력, 계산력 이런 거보다는 내 삶을 주도적으로 잘 매니지하고 내가 타인과 소통하는 이런 게 더 중요해진다는 거고. 그리고 가치 판단과 창조성 없이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낮은 차원의 일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할 것이고, 가치 판단이 필요하고 창조성이 필요한 그런 고차원적인 일은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는 인간 다음에 무엇인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만 해도 이미 3차 산업혁명이 시작할 때 이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사고방식은 제가 인공지능을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3차 산업혁명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3차원에 사는 사람이 4차원을 설명할 수 없듯이 3차 산업혁명에 살아온 기성세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최선의 길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사고방식과 문화와 가치관을 만드는 일을 우리보다 더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드린 그걸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에 여러분들 스스로 뭘 알아야 되는지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